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희애 신입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놨더니요, 산들산들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여름은 여름이지만 이제 견딜 수 없는 때도 가끔은 있잖아요. 저처럼 에어컨 틀지 않고 산다면은 그런 시절은 지나가지 않았는가. 또 오겠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스스로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이라는 뉴스의 아이템이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은데 아주 단발적인 것은 한국 매체에서 충분히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모든 한국 것을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특징, 지금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어떠한 이슈 같은 것, 물론 정치적인 이슈는 항상 어느 나라든지 한국처럼 큰 나라의 것은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정말로 그 특징, 그리고 뭔가 그 아주 특별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이 전에는 한국 안에서의 일들만으로 채워져 갔는데 한국 바깥에 다른 나라 일에 많이 개입이 되고, 그전에는 다른 나라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면 뭐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한국이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어떤 협조 같은 것도 다른 나라와 하는 것,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도 자화자찬, 그저 그 어떤 스스로 자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세히 전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이번 주에 한국에 가서 본인이 이제 건강에 관한 큰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정부와 뭐 여러 가지로 협조한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그 같은 일들도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 무척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먼저 한국 문화를 전해드리고, 그 밖에 이제 그 무기라든가 또 지난번에 많이 전해드렸었던 것이 점점 확실하게 되어 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웃라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과 한국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커넥트 되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짐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선박 제조와 무기 수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여정 북한 그 조선노동당 그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북한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어피니언이 실린 게 있거든요. 아주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들도 아무튼 함께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맨 앞에 소프트하지만 진지한 쪽으로 가는 K붐. 기사 제목에 K붐이라는, 붐박스 하잖아요. 그 K붐. 이제는 더 이상 뭐 K팝붐 이게 아니라 K붐 하고는 느낌표로 확 찍어 놓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고급 문화, 한국의 예술과 고급 문화. 이제 그전에는 대중문화, K-팝, K-드라마, K 뭐 필름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공연 아트까지, 아트와 하이컬처, 말 그대로 고급 문화가 영국으로 상륙했다. Lands in Britain with a bang. with a bang이니까 그야말로 아주 막 크게 아주 그 뱅 하면서 상륙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디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역시 한국 하면 김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제목이 한국의 예술과 고급 문화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뱅 하고는 그냥 상륙을 크게 해버린 건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케이팝과 김치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주요 영국 전시회도 이제 되고 있고, 이 문화 시즌이 한국의 생생한 비비드한 그런 예술, 음악,
스타일의 최고까지 경험할 것이다. 영국에서 어떤 전시가 한 달 내내 열리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게 또 9월 24일에 있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리날치, 저도 이 리날치의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끝나고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전통 가요, 댄스, 랩 문화를 접목한 K밴드 리날치, 해외에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한다, 영국에서. 이런 이제 그 사진 설명에 그렇게 실렸고요. 한국의 노래, 팝, 경연대회 이런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저는 풍류대장이요. 그것이 참 좋던데요. 풍류대장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확 그 눈에 띌 만한 것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확 눈에 띄는 것 대신에 오히려 더 좀 깊이가 있으면서도 좀 철학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려는 이런 젊은이들이 저 너무너무 멋있어서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어쨌든 케이팝은 케이팝인데 그동안의 케이팝은 처음에 이제 어린 여자 소녀시대를 포함을 해서 그런 많은 그 그룹들이 기계적으로 그 연기를 하고 지도를 받고 춤을과 노래를 훈련을 몇 년 동안 하고 나서 짝짝짝짝 마스 게임처럼 맞추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이런 뭐 풍류대장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한국의 얼과 한국의 선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야 정말 서양 음악의 그 베이스, 제가 베이스 소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서양 음악의 베이스 둥둥 치는 그 드럼과 한국의 그 둥둥의 그 큰 북소리가 어떻게 울림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잡은 거죠. 그걸 잡고 그것을 해외에서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이거네, 신기하네, 서구적인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것을 이 사진으로 싣고 있습니다. 김치가 한식의 맛을 정착시켰고 케이팝 정말 청년들의 물결 히스테리컬 할 정도로 일으켰으며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난해에 아주 잔인한 TV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라는 국제적인 스크린 대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한국의 영향력은 고급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세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사실인 겁니다. 그냥 누가 더 보태고 과장하고 한 것이 아니라 런던에서 K-뮤직 그리고 시각 예술 시즌이 시작이 되고 빅토리아 에버트 박물관, 영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제 그곳에서 한국이 얼마나 창의력이 강한 나라인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들 어쩜 뭐 만화경처럼 그 비전을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9월 24일인데 빅토리아 에버트에서 열리는 V&A 쇼 하고 이 전시회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뭐 누구의 그 스포츠 선수의 이 유니폼 저지 23 하면 누군지 금방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어떤 옷, 누가 끼었던 장갑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죠. 강남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 싸이가 입었던 그 자켓이 바로 여기서 자랑스럽게, 이게 벌써 2012년이었습니다. 9년이나 됐네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니까 이미 레가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폭발하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를 보다 아주 폭넓은 문화적인 그 환경에서 영국에서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에서 보여줄 예정인데 그 전에 그 9월 24일이니까 이번 주 어제부터였습니다. 그제부터였네요. 금요일부터 이미 런던의 서부인 노딩힐,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온 거기에 대형 그 아트 센터 코로넷 극장 외부 벽도 한국의 아트 전문가, 아티스트 최정화 작가의 작품이 그 앞에 쫙 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늦여름에 끈적끈적하는 런던의 그 건물 외벽에 조각이 풍선하고 철사로 만든 뭐 여러 가지 뭐 재활용품으로도 만들고 설치 그런 작품이죠. 이런 것들이 극장 그 정면을 쫙 그 장식을 하고
극장 내부에도 역시 작가 최정학 씨의 작품이 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장의 예술 감독 안다 윈터스라는 겨울이에요. 더운 여름이지만 이 코르넷 극장의 예술 감독 안다 윈터스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 가서 보고 또 봤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은 서구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를 들어 뭐 미국의 50년대에 무슨 시스터즈 하면은 그대로 카피해서 어린 사람들도 했고 예전에 뭐 김 시스터즈도 그 전에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실버들이 뭐 이런 있잖아요. 뭐 인순이 씨 뭐 이런 뭐 계열에 쭉 그랬는데 시작은 그랬지만 이제는 한국이 한국 문화적인 전통 기술 아주 재밌게 사용하는데 항상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적으로 딱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현대 미술에 대한 이 윈터라는 예술 감독의 열정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히 더 왔지만 20여 년 전부터 한국을 쭉 방문하면서 한국은 참 많은 변화가 있는 나라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더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 거죠. 이 예술 감독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가 뭐 공예품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어떤 뭐 매너리즘 같은 것 뭐 거기에 뭐 한이 들어가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넷에서 한 달 동안 전시될 작품의 대부분은 아방가드르 나니까 그러니까 좀 전위적이다 하는 거죠. 이제 영국에서 볼 때도 한국의 뭐 길거리 음식 대중적인 무슨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그게 이제 한국을 선도하는 예술가들이 세계에 많은 것을 퍼뜨리기도 했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 BTS가 본격적으로 확 터지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잖아요. BTS가 세계적으로 확 거의 최고의 지금 밴드가 됐는데 그러한 것들도 예술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런던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라든가 베를린, 뉴욕, 뭐 서울 이런 곳에서 커넥트라고 불리는 22개의 설치 미술품 이것과 다 이제 이런 것을 하면은 많은 나라에서 같이 참여를 하니까 영국의 누구, 어디에 누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뭐 조각가 누가 어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BTS도 어떻게 뭐 연관이 돼 있고 막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다 서로 커넥트 되는 이런 그 문화 다른 나라와 서울과 뭐 다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책도 나오고요 소개를 하는 겁니다. 가디언이 다음 달에 한국에서의 한국의 예술 디자인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그 피오나 배 그 라스트 네임이 배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이죠. 이분이 쓴 새로운 책 Make Break Remix라는 그 Rise of K-Style이든가요? Rise of K-Style? 맞네요. Rise of K-Style. 한국적인 스타일, 음식에 있어서도 뭐 패션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유난히 뭐 좋아하는 그런 패션 디자이너들도 이제 막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런 문화와 고급 문화에서 K-스타일 이런 책 같은 것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전례 없는 기쁨, 즐김도 있고 뭐 어떤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붐이다. 붐, 꽝 하고 누군가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뭐 10월까지 공연장에서 한 달 내내 진행되는 그 모든 컴퓨터 사운드도 있을 테고 그 미술 아트도 있고 댄스 춤도 있고 그러한 그것들을 이제 영국 사람들이 즐기게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K밴드 뭐 새로운 센세이션을 그 불러일으키는 앞에 사진으로 소개가 된 그 리날치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했고요. 해서 뭐가 있나요?
음악도 뉴욕, 시카고, 덴마크에서 공연을 하고 영국, 뭐 런던에서 데뷔하는 어떤 미디어 아티스트 팀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뭐 또 연관이 되고 댄스, 춤 영상 시리즈도 있고 이 특히 댄스 영상 시리즈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제주도 하면 알죠. 거기서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지형과 이런 것들도 상영이 되고 뭐 김보람 씨 등등 뭐 많은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댄스 작품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뭐 Body Go Round 뭐 이런 제목도 있대요. 평창올림픽 2018년도에 안무 감독 만든 차진엽 씨가 이끌고 있는 뭐 그런 뭐 퍼포먼스인 거죠.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밖에도 뭐 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뭐 기생충 같은 것도 사회적인 어떤 갭 같은 것을 보여주고 하는 건데 그 같은 나이의 벽도 없고 사회적인 뭐도 없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극장의 그 윈터스라는 음악 감독이요 모든 모든 작업들을 전부 런던으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코로넷 극장에 이 예술 감독 안다 윈터스 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걸 다 갖고 오고 싶었어요. 세계에서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한국의 음식, 영화, 또 드라마, 노래, 공연, 설치 미술이 하이컬처 그야말로 고급 문화로서 세계에서 아주 그 환영을 받고 있다 하는 가디언의 보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은 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한 구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스캇 스나이더라는 아주 그 북한 문제의 수십 년 전문가고 지금은 그 Council on the Foreign Relations 그 외교관계위원회라고 아주 그 중요한 그 외교관계를 다루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먼저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이 내용은 충분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의도가 있고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한국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김여정 그 부부장이 허망한 꿈을 꾸지 말아라. 민심도 떠나가는 마당에 무슨 뭐 오히려 그런 말 안 했던 게 나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때는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무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의 절대 짝지지 않는 뒤지지 않는 이란 뜻이겠죠.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권좌에 올라앉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그 윤석열 정부와 당장 뭔가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그런 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꼭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이 북한에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런데도 뭐 삶은 소대가리도 뭐라 그랬었죠? 양천대소한다.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노릇이다. 이런 말들을 그 과거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경축사 했을 때도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라고 쓰고 세게라고 읽었습니다.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천하바보라고 했었습니다. 북한이. 뭐 물론 이제 그 진보가 아니라 보수의 대통령일 때 더 강하게 나오죠. 산송장에 푼수 없는 추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성비하한 발언들 많이 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이런 제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가 뭐 본전도 못 찾고 뭐 어떻게 해버린 이런 것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인간 추물 개명박 쥐새끼처럼 쏠라닥거리는 역적패당 이런 말도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노무현 정권이 취한 정책들은 미국의 압력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이 어떤 진보든 보수든 이런 양쪽을 다 넘나들면서
북한이 이런 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스캇 스나이더 박사가 얘기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이제 북한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핵무기를 일단 개발하는 것을 스탑을 하면은 그런 건데,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그 한국과 미국에서 해봤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월 달에, 지난해 1월 달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현대화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와 군사 발전을 동시에 우선한다 하는 것을 그 이전에는 했었고, 지난해 1월부터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번영을 좀 뒤로 미루고 희생하면서 군사 개발을 우선시했다. 이 점이 이제 우선 첫 번째고요. 핵을 어떻게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경제 협력을 어쨌든 그 북한을 도우면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 남한이 말하자면 경제력이 강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흡수하려고 한다. 대북 경제 흡수, 이것이 목표라고 북한은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무엇이든지 외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경제도 남한에서 주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북한이 웬만큼 되면은 남한만큼 어느 정도 따라가면 되는데 도저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 과감하게 어떤 제안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일된 경제 비전 이런 거 얘기했었을 때의 북한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성공단이 10년 전이었잖아요. 그 프로젝트도 얼마나 제안을 했습니까? 그 자신들이 따라가지 못할 이런 것까지 북한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북한의 경제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을 한다.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핵인 겁니다. 북한의 생존을 핵 상태를 완전히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떠한 거래로서 핵을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호 믿으면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북한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을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그리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권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여전히 그게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니라 북한 어민 북송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해수부의 공무원이 북한으로 갔다 하는, 그렇게 해서 수사를 빨리 종결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 들어갔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료 이런 것을 가서 다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심지어 인권 변호사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말하지 않고서도 서로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북한의 인권,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북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스캇 스나이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이 스캇 스나이더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빼고 전해드린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제목을 그대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원래의 것을 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 내용은 뭐였었죠? 미국과 한국이 이제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맞죠? 아니죠. 오늘부터죠. 한국 날짜로는. 미국 날짜로는 내일이지만 한국 날짜로는 오늘부터 정말 오랜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이후부터 없었던, 2019년부터 한 번도 없었던 한미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고 싱가포르에서 이 북한이 이거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야 하면서 스스로 그냥 안 하고 말았었던 이런 것들. 이 군사훈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럭저럭 뭐 이렇게 가상 훈련을 한다던가 굉장히 규모를 줄인다던가 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전방위적으로 예전에 하던 식으로 다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오늘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건데 뭐 이달 말까지 계속 하는 거죠. 뭐 원전을 폭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런 시나리오 막 리허설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때 현장에서 공격을 만약에 했다 하고 생각을 하면 장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되고 병사들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전으로 가상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자체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본능적으로 그 임무를 알아서 착착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병력을 훈련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인 그 스팀슨 센터의 크리에이티브 워크 이분도 훈련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군사 훈련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무슨 며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운동하려고 하면 힘들고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군인이 다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이 징집병이 왔다 가고 갔다 와고 오고 또 장교도 역할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몇 년 동안 이 정기적인 훈련을 해오지 않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공백이 좀 길었죠. 공백이 길면 그만큼 원래대로 이렇게 딱 그 실력대로 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뭔가가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뭐 재래식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한 것도 있고 새로운 위협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위협에는 언제나 새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 자체보다도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 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요. 예전에 훈련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초에 지금 잠깐 멈췄지만 코비드-19 등등 여러 이유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지금 그 실험을 할 것이다. 무슨 큰 실험을 할 것이다 하고 아주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쩌면 11월 중간선거 즈음에서 할 건가? 한국에 맞추나? 북한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스케줄에 맞춰야지 될 테고 날씨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훈련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사람들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만큼 한국으로서는 한국 국민은 한국 정부가 이걸 이렇게 위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진지한 위험이라고. 게다가 한미 합동훈련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관여하고 있구나 하고 알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훈련은요, 1970년대부터 미국인들이 많이 바랬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 사람들이 바랬나요? 한국 사람들이 바랬나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한국이 정말 그 군사력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는가? 전쟁이 발생하고 했을 때 작전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북한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어.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약점에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어 하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그 가능성 같은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뭔가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있는 것은 나쁜 역효과도 나오는데 중국을 화나게 할 수도 있겠죠.
중국이 이미 그 뒷마당, 앞마당, 옆마당에 미국이 뭐 대만이다, 일본이다 등등 여러 분야에서 손을 다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서는 이미 미국은 아주 그 골치가 아픈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한국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문제도 다시 그 있고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매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관해서 이 같은 훈련에 관해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한국과 미국을 비난을 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습이 북한은 공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방어적이고 북한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일의 사태에 북한에서 쳐내려왔을 때의 방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더 어느 때보다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멈춰놨었던 것 그러니까 그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니까 한국이나 미국을 중국이나 북한이 원망을 할 권리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원상태. 과거의 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북한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들을 말로써도 보이고 뭐 순항 미사일을 뭐 시험 발사한 것도 보이고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 북한의 아주 도발적인 말과 행동도 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이 군사훈련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니까 아직 기간이 있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항상 경계는 해야지 되지만 늘 북한의 아주 강한 반응도 있어 왔었던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점까지 함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의 외교장관 박진, 미국의 국무장관, 뭐 외무장관과 마찬가지인 이 미국의 앤토니 블링켄 그 국무장관이 어제 이제 한국의 박진 그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고 나서 한국과 일본의 방어, 방위,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두 가지는 세 가지인가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남았는데 어떻게 아무튼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묶어보겠는데요. 왜 묶으냐면은 이 내용은 제가 몇 주일 전부터 한 몇 차례, 두 차례 정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무슨 뭐 그 하청업체의 어떤 그 파업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그래도 타결이 어느 정도 됐고 했는데 한국이 3개월 만에 업계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조선업계에.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조선업에 이제 또다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세계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한국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뭐 이 파업이 있었던 삼성중공업 무슨 뭐 이런 3대 그 조선소 사장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서 이창양 장관을 만나서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뭔가 협력 방안 이럴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요즘 미국도 예전과는 달리 업계를 마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서 2010년도에 그때 이제 그 규모를 엄청 축소했었기 때문에 뭐 2010년 뭐 그 즈음부터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선업의 미래를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한국조선소가 3개월 연속으로 가장 높은 그 배를 지어주세요 하는 주문을 받은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총 70척 중 19척을 포함해서 7월에 한국의 총 그 수주량이 세계의 그 수주량의 55%를 차지했답니다. 더군다나 이제 큰 배.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러시아와 관계가 끊어지고 우크라이나 것 어떻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배가 필요하고 등등 해서 한국에 이제 또다시 주문을 해서 지금은요. 아주 큰 배 같은 경우에 중국 조선소 제쳤습니다. 한국이 한참 올라갔다가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었는데 이게 최근 3개월 사이에는 한국이 더 많이 그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부가가치잖아요. 결국은 배를 만든다는 것이 아무 나라에서나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임 100주일이래요. 100주일이 아니라 100일. 100일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한국이 이제 앞으로 세계 4대 무기 공급국이 되겠다. 지금 현재는 한 10위 정도 한국의 경제력과 똑같네요. 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제일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고 그 프랑스가 은근히 많이 팔죠. 뭐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4위를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도에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 세계 10위입니다. 그래서 액수 자체가 지난해에 5억 6,600만 달러 입니다. 뭐 그 한국 지금 앞에는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고요. 한국이 미국은 진짜 많네요. 미국은 106억 달러, 한국은 5억 6천만, 6억 달러. 야, 이거 정말 상대가 되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에 뭐 K2 탱크 같은 거 뭐 1000대, 포병 무슨 뭐 600대 이상, 전투기 수십 대를 공급하는 무기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한국이. 폴란드 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고 결국은 체결을 했는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기반을 많이 쌓아온 겁니다. 이걸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폴란드에 탱크를 판매를 하면 그게 아주 세련된 현대판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K2가. 그런데 이건 폴란드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무기를 줬기 때문에 빨리 무기를 거기에 대체를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 억제력이 생기고 러시아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채워넣어야지 되는 그 물통이 있잖아요. 물통에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사오면 좋은데 미국에서 사면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게 한국적인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채워놓고 그러면 한국은 K2가 무슨 유럽의 세련된 무기보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은 빨리빨리 그것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무기 수출에 대한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더 세련된 무기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한국은 그 K2를 방출을 하고 더 세련된 무기로 한국 자체가 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나라에서 뭐 무기를 빨리라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괜찮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다른 곳에서 또 가져오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이 나라에게는 이게 플러스고 한국 같은 나라에는 이거는 주고 우리는 새로운 걸. 이게 인간 서로 윈윈인 거죠. 윈윈이니까 그렇게 큰 그 무기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이란과 미국이 했었던 2015년도 그 오바마 시대에 핵협상을 이제 그 미국과 유럽 연합과 논의를 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벌을 주려고 할 때 캐나다와 협조를 합니다. 뭐 중국의 어떤 회사에 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 기술을 받지 말라고 하고 한국에도 해당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미국이 2015년도에 오바마가 해놨던 이란과의 핵협상을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을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한국이 협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2019년부터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도 화가 났고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한국이 사실은 이란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끝내고 나니까 돈을 동결을 하는 겁니다.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가 이란에 돈을 막 비행기에 실어서 갖다 줬다. 핵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미국 무기를 사려고 이란이 돈을 많이 우선 성금을 줬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미국이 무슨 핵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그 무기도 안 주고 돈은 동결을 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 돈을 핵협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줬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에도 한국도 그 이란과 거래를 하니까
이란에서 한국이 오일을 수입해 온다면 뭐 전자제품 같은 것,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을 이란이 한국 것을 얼마나 많이 수입해 갔습니까? 돈 거래가 있다는 거죠. 그 거래에 의해서 두 개의 은행에서 한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이란 돈을 지금 동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협상을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란 것을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지 되는가 하기 때문에 한국도 결국은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이 2015년도 미국과 이란이 맺었던 그게 미국과 이란 두 나라 사이에서 맺은 게 아니에요. 뭐 러시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다 개입을 했었던 거죠. 함께 5개국에서 개입을 해놓고는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 싫어하고 미국이 깨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한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서 딱 동결하고 갖고 있는 그 돈도 줘야지 되고 하니까 같이 그 협상 복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미국의 그 핵협상 복원하고 싶다 하는 형태의 같이 그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거의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그 세계의 흐름을 전해드리면서 한국도 어떤 때는 이 등거리 외교도 있고 중심에서 양쪽을 다 관장하는 외교도 있고 지금 뭐 인도가 그런 형태인 것이기도 하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또 뭐 이런 형태로 왜냐하면 인도가 워낙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으니까 지정학적인 위치에서도 그래서 어떤 때는 양쪽의 라이벌 사이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안 되고 선택을 해야지 되는 때가 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사이에서 적어도 어떠한 이슈만에서라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국으로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이슈에서 그런 시기인 겁니다. 한국이요. 역시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 행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그 장관들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일본 그렇게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요. 칩4라고 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 나중에 하겠다고 했죠. 이렇게 예비 회의에 한국도 참석하겠다. 중국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국은 분명히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고 한국은 우리가 중국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위 부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 미국이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말할 권한은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볼 때도 다 똘똘 뭉친 국가가 반중인 것보다는 한국처럼 말이라도 우선 우린 중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는 국가가 껴있는 게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 한국 내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반도체 칩 그런 회의에 그런 그 모임에 한국이 왜 가담을 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예비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품 1위인 건 다 알고 계시고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을만 생각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반쪽만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그 반도체 칩을 미국의 그런 것을 만드는 아주 그 거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미국의 그 디자인은 아직도 그런 디자인은 앞서가고 있으니까 무기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같은 그 기술이 없으면 칩 장비 같은 기술이 없으면 칩 제조의 핵심은 장비입니다. 칩을 제조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칩을 미국도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들길 원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국에 좀 덕을 보는가 뭐 이런 것들 해서 한국 회사들 미국에 공장 지으세요 하고 뭐 세금 혜택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다. 한국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했네요. 한국 수출기업의 대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3%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 그룹에 가입해야지 된다. 이미 뭐 가입했지만 41%는 보류해야지 된다.
5%는 가입에 반대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이달 초에 칩 제조 연구에 520억 달러 보조금 주고 칩 공장에 대해서도 240억 달러 뭐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것을 주는 칩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야 뭐 이거 중국을 겨냥한 거야. 필요하면 우리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야 라고 했지만 한국은 이 이슈에 있어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아마 저의 데스크에서 저의 컴퓨터에서 정리되고 뭐 속가내지고 이런 작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